잘 쉬셨습니까? 5월 벌써 7일입니다. 수요일이고요. 마켓나우 1부 시작하겠습니다. 임종현입니다. 네, 고은별입니다. 우리 증시가 쉬어가는 동안 미 증시는 이거래일 연속 조정을 받았습니다. FOMC 회의가 끝나고 나서 파월 의장이 어떠한 발언을 할지 시장은 그렇죠. 좀 주목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관세 리스크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관망세가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과 화요일 휴장을 한 뒤에 오늘 시장이 오랜만에 또 문을 열게 되는데 과연 의약품 관세 리스크를 또 시장이 어떻게 소화해 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또 연휴 동안에 이 환율 문제가 상당히 이제 급부상을 했죠. 일단 대만 달러 중심으로 얘기를 하긴 하는데 우리 환율도 1,470원대까지 떨어졌었던 상황이 됐습니다. 무려 지난 5월 2일 날 1,402원에 마감되고 나서 그 이후에 시간의 거래에서 50원이 떨어지면서 1,370원대 후반까지 떨어지는 걸 저도 보고 깜짝 놀랐었는데요. 이 대만 달러를 중심으로 결국 대만이나 우리나라, 홍콩 이 통화 가치가 급등을 한 겁니다. 그만큼 달러 가치는 상대적으로 떨었다는 얘기가 좀 되는 거고요. 이게 사실은 환율이라는 게 1원, 2원씩 움직이면 이거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근데 1원, 2원이 아니라 10원, 20원, 50원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는 좀 겁이 나죠. 옛날 생각도 다시 나고요. 일단 현재까지 상황은 좀 그렇습니다. 이 환율 문제는 그래서 며칠 더 좀 시간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만 이번에도 결국은 포커스는 중국이 아닐까 싶습니다. 중국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뭔가 위안화 절상, 즉 위안화 가치를 또 올리는 방식으로 해서 그만큼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게 하는 식으로 미국의 원하는 거를 좀 들어주는 식으로 뭔가 얘기가 되는 게 아니냐라는 기대감 이런 부분도 있고요. 사실 또 미국 현재 상황 보면 미국 달러 가치가 계속해서 올라갈 만한 여지가 좀 상대적으로 좀 적다는 점도 또 영향이 있을 것 같고 미중 관세 협상이 또 잘 된다고 그러면 또 당연히 신흥국들의 그동안 좀 눌려있던 신흥국들의 통화 가치, 우리를 원화를 비롯해서 올라갈 수 여지가 있다는 점도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하는데요. 참 현재로서는 왜 이렇게 되는 거냐, 도대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딱 집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며칠간의 시간을 좀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중요한 거 우리 시장만 보게 됐을 때 워낙 강세가 나타났을 때 과연 외국인이 돌아올 수 있느냐 이 그렇죠. 부분도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원화가 강세가 나타났을 때, 그러니까 달러가 약세를 보였을 때 계속해서 외국인은 투심이 돌아오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과연 이번 주 우리 시장은 또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소화할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켓나우 1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환율 얘기를 좀 오늘 모닝체크 첫 번째 사항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깜짝 놀랐다고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건데요. 1,387원. 장중에 1,370원대까지 또 후반까지 떨어지기도 했었고, 그래서 하여간 50원 넘게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3.51%인데요. 보통 환율이 0.12%, 3, 4%만 떨어져나 올라가도 상당히 좀 큰 폭인데 이렇게 앞자리까지 3%가 넘게 떨어진 건 좀 드뭅니다. 대만 달러도 이렇게 좀 크게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이게 지금 밑에 보시는 게 USD TWD, 그러니까 대만 달러 이제 환율인데 3.3%가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에 좀 쉬었기 때문에 이게 좀 지난 이후에 이제 하루 정도인데 대만은 3거래일 동안 10% 정도 환율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대만 달러의 가치가 올라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이게 3일 사이에 단기간에 이렇게 10% 전후로 급등을 한다라는 거는 어쨌든 뭔가 여러 가지로 좀 걱정을 사기에 좀 분명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년 5개월 만에 원달러율 그래서 1,300원대를 기록을 한 상황인 거고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대만, 홍콩, 싱가포르, 아시아 이 통화들이 다 달러 대비해서 지금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일단 현재까지 나오는 얘기들은 중국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 카드로 위안화 절상을 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좀 또 하나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 사실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시장에는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미중 관세 협상 타결됐다 그러면 또 주가에는 굉장히 좋은 모멘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시장에는. 근데 뒤집어 놓고 또 다른 쪽으로 좀 생각을 해 보면 대만, 지난번에 일본의 생명보험사와 같은 일부 기관들이 미국 달러를, 그러니까 미국 국채를 좀 매각했다는 거 확인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만 쪽도 사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수출 중심 구조의 경제 구조를 갖고 있는 나라고
미국에 수출해서 이제 먹고 사는 게 우리보다는 사실 더 하면 되지 덜하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그만큼 미국 달러화에 갖고 있는 자산, 그러니까 경상수지 흑자를 낸 돈 대부분을 우리도 그렇습니다만 미국 달러화 자산, 뭐 미국 국채라든가 미국 달러화 자산에 대부분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나라인데요. 미국 달러화가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가치가 떨어질 것이다라고 예상이 된다고 그러면 지금 국부의 대부분을 미국 달러화 자산에 두고 있는 대만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뭔가 뭐 리밸런싱 차원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만약 대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고 홍콩도 그렇고 뭐 싱가포르도 그렇고 이런 아시아 국가들, 아시아에 좀 먹고 사는 나라들 이런 식으로 만약에 미국 국채를 비롯한 미국 달러화 자산에 대한 어떤 뭔가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그러면 결국은 미국 경제에는 타격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당장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까지 좀 감안을 해봤을 때는 그동안에 원달러 환율이 너무 좀 올라서 뭐 좀 걱정을 했던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조금 떨어지는 게 좋은데 너무 떨어지면 좀 걱정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 입장에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한국은행이 지금 경기 부양 때문에 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못 내리는 가장 큰 두 가지 이유 하나가 이 환율 문제죠. 한국은행이 금리를 만약에 내리면 그리고 오늘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환율이 더 오르는 거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이제 부동산 문제고 가계대출 문제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는데 좀 부담을 덜긴 하겠습니다. 결국은 좀 명쾌하게 이 부분 그러니까 이런 좀 긍정적인 쪽으로 이유 때문에 미국의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뭐 우리 아시아권의 통화 가치가 올라간다 그러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게 아닌 아까 말씀드린 뒷부분 미국 달러 자산에 대한 비중 축소 이런 쪽으로 가는 부분이라면은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뭐가 정확한 판단이 될지는 조금 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체크 사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외국인 관광 얘기를 좀 해보죠. 요게요, 며칠 전 명동 그림입니다. 요즘에 명동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외국인 관광객들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만 눈에 띄게 보실 겁니다. 명동이 좀 살아났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도 며칠 전에 갔었는데 1월 4월 이 넉 달 동안에 550만 명을 돌파해서 역대 최대 기록을 좀 경신한 상황이고요. 3월 달만 놓고 보면은 3월 한 달 동안에만 외국인이 160만 명이 넘게 들어와서 팬데믹 전이죠. 2019년 그때에 비해서 5%나 넘게 증가를 했습니다. 왜 2019년을 비교를 하냐면 팬데믹 전이라는 것도 있겠지만 그때가 아주 정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상으로 돼서 올해 2천만 명 시대를 개막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좀 낳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9년에는 1,750만 명이었습니다. 또 3분기 중에는 중국이 단체 관광객이 한시적으로 무비자로 이제 국내에 들어오는 허용하는 부분도 좀 검토가 되고 있거든요. 만약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이제 단체로 무비자로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100만 명이 늘어날 경우 GDP가 0.08%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올 하반기, 3분기, 4분기에 걸쳐서 좀 대거 유입된다고 하면 지금은 사실 뭐 거의 이제 옛날만큼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우리 GDP를 좀 끌어올리는데도 좀 도움이 되겠다 이런 기대감을 좀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게 이렇게만 놓고 보면 약간 가십성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이제 결국 중요한 건 시장에 미칠 영향이죠. 최근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2019년도 그러니까 팬데믹 전과 달라진 거는 명확한 어떤 목표 의식을 갖고 들어온다라는 건데 그게 특히 이 의료 또 피부 미용 이런 쪽으로 아예 목표 의식을 갖고 국내에 들어오는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 미용 기기 관련주들 한번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네, 국민연금이 지분 변동이 있어서 오늘 준비를 해왔는데요. 한화엔진하고 현대위아의 지분은 늘렸고 1%포인트 정도. 반면에 하나머트리얼즈, 이 반도체 소부장 중에 하나죠. 여기는 반대로 1%포인트가 넘게 지분을 줄였습니다. 하나엔진과 현대위아의 지분을 늘린 거는 결국 이제 향후 성장성에 대해서 무게를 두고 있다라는 건데요. 하나엔진 같은 경우 지금 뭐 국내 조선업의 호황도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미중 견제 때문에 국내 조선업체들이 더 반사를 얻겠다는 얘기도 있는데 사실 그것 때문에 중국 업체들이 특히 중국 국영 조선사에서 조선 이 상선 쪽에서 회사가 중국 조선사들한테 뭐 32척의 컨테이너선을 한꺼번에 발주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딴 데서 수주가 줄어들면 우리가 발주해줄게 이렇게 하는 식인 거죠. 어쨌든 뭐 이것도 일종의 이제
정부 보조금, 직접 보조금이 들어가는 건 마찬가지였는데 뭐 좀 중국은 그렇게 해서 좀 가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얘네들이 다른 건 다 하는데 엔진은 아직 직접 못 만듭니다. 그래서 한화엔진 같은 경우는 또 중국 조선소들에 대한 이 엔진 발주가 수주가 굉장히 많은 회사이기 때문에 한화엔진에 대한 부분 기대감도 있다고 보이고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현대위아는 특히 이제 이 미국 쪽에 이 공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인프라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관세 리스크에서 좀 비교적 좀 부담이 덜하다 이런 측면도 좀 감안한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하나 머티리얼 지분을 이렇게 축소를 했던 이유는요. 이게 반도체 에칭 공정, 식각 공정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국민연금은 이 조금 그 기대감을 낮추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을 좀 해보게 됩니다. 비중도 꽤 많이 줄였습니다. 6.09%에서 4.93%니까 1.2%포인트 정도 줄였으니까 꽤 한꺼번에 많이 줄인 그런 모습이 됐습니다. 다른 반도체 소부장에 대해서도 국민연금이 뭔가 변동이 있을지 이것도 한번 좀 주시를 좀 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모닝체크 마치겠습니다. (2004년) 이후 처음으로 9거래일 연속으로 상승 랠리를 펼쳤던 뉴욕 증시는 이번 주 들어서 계속해서 숨고르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간밤에도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FOMC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가운데 금리와 관련된 발언들에 대한 관망 심리가 오늘 증시에는 약세로 좀 작용이 됐던 걸로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가운데 빅테크 종목들도 일제히 약세 흐름이 이어졌던 가운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빅테크 안에서도 가장 큰 낙폭 중에 한 종목으로 떠오르기도 했는데요. 1.7%대 하락폭을 보였는데 지난 4월 유럽 안에서의 판매 데이터가 상당히 부진했다라는 게 테슬라 주가의 하방으로 좀 작용이 됐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경쟁 브랜드 업체에 대비해서 판매량이 반대 양상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 쪽의 데이터만 놓고 보더라도 폭스바겐이나 리비안 그리고 중국 쪽의 비아디 같은 업체들은 지속적으로 판매량 증가 추이가 이어지고 있지만 테슬라만 홀로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다만 5월부터 머스크 CEO가 본격적으로 테슬라 경영에 복귀를 하는 만큼 일단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보는 투자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에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까지 겹쳐 있기 때문에 일단 약세 흐름이 이어지곤 있습니다만 추가적인 가격 반등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동시에 올라오고 있다는 부분 점검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밤 시장 안에서 화제가 됐던 건 역시나 관세에 관련된 부분이었죠. 우리가 쉬어가는 동안에 관세와 관련해서 특히 품목관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전달이 됐었는데 일단 영화 쪽과 관련해서도 100% 관세 예고가 있었지만 하루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번복하는 일이 있기도 했고요. 제약바이오와 관련해서는 2주 안으로 구체적인 품목관세가 확실하게 공개될 것으로 현재 예측은 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소식들을 기다려봐야 될 것 같은데 간밤 뉴욕 증시에서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은 해당 관세 소식과 함께 일제히 약세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가운데 베센트 장관이 지금 미국이 17개국과 함께 무역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일부 국가들에 대한 협상 내용이 공개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중국과 관련해서 협상 진행 과정을 긍정적으로 미국에서 평가하지 않았는데 오늘 아침에 새로 전해진 속보에 따르면 이번 주에 스위스에서 베센트 장관과 중국 쪽의 상무부 장관들의 만남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시장이 깜짝 놀랄 만한 이슈가 곧 발표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8일이나 9일 정도에 발표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다만 무역과 관련된 부분은 아니다라는 내용까지 덧붙여져서 어떤 내용들이 공개가 될지 일단은 숨을 죽이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과 관련해서 일단 긍정적으로 협상에 대한 단계에 돌입을 하는 것일지 좀 공개적인 만남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미국 증시에서는 해당 부분을 반영하지 못한 채 마무리가 돼서 국내 증시가 해당 부분을 어떻게 소화할지 같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나왔었던 경제 지표 중에서는 미국의 3월 무역 적자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사상 최대치로 무역 적자 폭이 미국이 커진 걸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관세를 앞두고 미국의 기업들이 먼저 사재기 현상을 보여준 것으로 시장은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5월 들어서 어느 정도는 수입 폭이 감소될 수 있겠다라는 전망도 같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무역 적자의 데이터가 계속해서 미국 쪽에서는 쌓여가고 있다는 부분도 주목을 해보시죠. 자, 그렇다면 주요 일정들 어떤 것들이 있을지 5월에 대한 주요 일정 간략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 내일은 FOMC 회의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 안에는 주요 경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데이터들 나옵니다. CPI 그리고 PPI까지 준비가 돼 있네요. 그리고 5월 마지막 날에는 가장 중요한 PC 데이터까지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5월은 우리가 금리 동결 모두가 예측을 하고 있죠. 이르면 7월부터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5월에 나오는 인플레이션 데이터 중요하게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뉴욕 증시의 분위기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떻게 받아갈까요? 프리마켓 통해서 지금 시장의 분위기 바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쪽부터 열어보도록 할 텐데요. 두산 에너빌리티 가장 많은 거래된과 함께 12%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체코 원전 수주 최종 계약 하루 전날에 갑자기 한수원의 계약이 불발되면서 오늘 원전 관련주들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프리마켓에서도 이미 12%라는 엄청 높은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조선 쪽은 오늘도 긍정적일 것으로 보여지죠. 30조 원 규모의 이 캐나다 잠수함 이 수주 계약과 관련해서 우리 국내 조선사들도 현재 이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나오션은 현재 장전의 2.5%대 반등 흐름으로 긍정적인 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엔비디아가 간밤 하락세로 마무리됐던 게 오늘 SK 하이닉스에도 약세로 작용이 될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장전에는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네요. 코스닥 쪽의 상황도 같이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도 동일하게 원전 관련주가 가장 큰 하락률을 보이면서 거래대금 상위 쪽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BHI가 8%대 낙폭이 이어지고 있고요. 다만 아가방 컴퍼니는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보여집니다. 6%대 프리마켓에서 추가적인 변동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안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을 좀 소화를 해줘야 되는데 이틀의 연휴를 마치고 다시 한번 개장하는 국내 증시, 오늘의 방향성은 어디로 흘러갈지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개장 상황 체크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박근호의 빅샷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박근호 이사와 함께 체결 강도라는 신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매수 혹은 매도 시그널을 주고 있는 종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시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종목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먹는 비만 치료제 관련 모멘텀으로 최근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인벤티지랩 선정을 하셨습니다. 주가의 상승률 굉장히 눈에 띄었는데 어떤 부분 주목하셨을까요? 전 개인적으로
완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비만을 왜 병이라고 표현하는지는 좀 개인적으로 좀 약간 반대인데, 네. 뭐 의학적으로 병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은 운동이랑 식이 조절로 빼는 게 가장 좋잖아요. 하지만 이런 것들의 약에 좀 도움을 받는 것도 나름대로 뭐 반대하는 건 아니긴 합니다만은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구화 아무래도 이제 그 주사로 맞는 것보다는 경구화가 이제 가장 좀 편리하니까 지금 경구화 쪽의 플랫폼을 개발하고 이제 인벤티지 랩이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여기 부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체 이용률 30%대 24.3% 나와 있고, 그다음에 노보노디스크 넘었다라고 나와 있는데, 생체 이용률이 뭐예요? 일단 그 약의 어떤 효과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네. 요거는 이제 라파스를 실질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코스닥에 있는, 그리고 요거 24.3%가 인벤티지 랩인데, 네. 그동안에 이제 이 어떤 위고비나 이런 주사를 맞는 것 대비해서 경구용이 너무 효과가 떨어지다 보니까 시장에서 큰 관심을 못 받았었는데, 인벤티지 랩 같은 경우는 일일 1회 투여해서 매주 1회 투여로 일단 뭐 기술을 개발하고 있어서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먹는 게 뭐 주사보다 훨씬 더 간편하고 기간 자체도 점점 더 길어지고 있는 부분을 시장에 주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아직은 확정적으로 뭐 이게 효과가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고 기대감 속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가 지난주에 차트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네. 일단 만약에 정말 가파르게 혹시라도 여기에서 네. 그 인벤티지 랩을 사신 분이 계시다라고 하면 여기까지 갖고 가긴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죠. 굉장히 네. 힘든데 이건 이제 차트가 올라가고 난 다음에 보니까 뭐 5일선이나 11선 쪽 지지 받으면서 올라가고 있네. 어차피 홀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여기에서 사셔서 하루하루 차트를 넘겨가면서 봤을 때는 이 홀딩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차트거든요. 네. 근데 신호가 좀 약간 늦게 나온 편은 있긴 합니다. 신호가 이제 요 구간에서 신호가 나왔고 매수 신호가 나왔고 이 떨어지는 구간에서 체결 강도가 계속적으로 홀딩 신호를 줬기 때문에 이렇게 좀 약간 그 매도를 하고 싶은 날도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네. 그때 체결 강도를 확인을 하면서 보유를 하셨던 분들은 지난주 금요일 날 상한가까지 어떤 수익을 좀 늘릴 수 있는 부분들을 체결 강도가 이제 안내를 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체결 강도가 뭐 매수에 대한 시그널을 알려주기도 하지만 내가 들고 있었을 때 언제쯤 매도해야 될지에 대한 힌트도 준다라고 말씀해 주신 건데요. 그렇다면 화살표가 나온 이후에 체결 강도 어떻게 유지됐을까요? 네. 일단 이 가장 아래쪽 화살 표시 그 전에 나왔을 수도 있긴 합니다만 살짝 네. 풀렸기 때문에 이날로 표시를 해놨고요.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두 번 연속 그 14.4% 그다음에 1.6% 빠진 날 당일 체결 강도를 보면 14% 빠진 날 매수가 더 많죠. 네. 그다음에 1.6% 빠진 날도 매수가 더 많고 그러니까 체결 강도 처음 보시는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드리면 100이 넘으면 매수가 많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차트에서 한번 보면은 앞으로 넘어가서 이날 바로 요날 매수가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누구도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때 체결 강도를 봤을 때 14% 거의 15%가량 떨어졌는데 시장에서 매수가 더 많고 그다음에 5일 체결 강도 그 다음 날서부터 한 달 체결 강도까지 계속적으로 100을 유지를 해주면서 인벤티지 랩을 갖고 계셨던 분들은 차트만 봤을 때는 굉장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차트를 흐름을 보여줬는데 체결 강도를 봤을 때는 당연히 홀딩으로 가야 되는 부분들을 체결 강도가 계속적으로 좀 표시를 해줬습니다. 네, 그 6% 빠진 25일 날도 당일 체결 강도는 79에 그쳤지만 5일 체결 강도 그리고 중장기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한 달 체결 강도가 100을 웃돌고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차트가 굉장히 흔들렸을 때 내가 어떠한 걸 좀 중점적으로 봐야 하지 이런 걸 또 체결 강도가 제시를 해주는 듯합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인벤티지 랩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JTC요. 면세 관련된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부분 주목하셨을까요? 일본 면세점, 이제 사후 면세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코로나 때 굉장히 힘들었다가 기사회생을 한 이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일단은 횡보를 하다가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굉장히 특이한 흐름으로 급등을 좀 보여줬었는데 실적이 가장 큰 모멘텀인 것 같습니다. 작년 영업이익 상장 이래 최고 중국 패키지 관광 매출 급증. 지금 엔화가 사실
과거에 굉장히 싸게 일본을 갈 수 있는 수준보다는 좀 약간 올라와 네. 있기 때문에 뭐 일본 가는 게 그렇게 막 이렇게 뭐 해자라고 표현하기 좀 약간 그렇긴 합니다만 이 중국 패키지 관광객 매출 굉장히 급증을 해서 일본에서 한 6개 정도 사업 면세점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매출이 뭐 105% 증가를 했다라는 것은 이제 전에 좀 더 안 좋았기 때문에 기저 효과도 있긴 합니다만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크루즈 고객들도 계속적으로 늘고 있고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랑 재작년에 제 주변에서도 일본 여행을 막 1년에 세네 번씩 가시는 분들도 그렇죠. 많더라고요. 제주도보다 싸다 뭐 이런 표현 쓰면서 그만큼 엔저 효과를 지금 JTC가 톡톡히 누린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난주에 어떻게 특이한 움직임이 나왔을까요? 네. 어, 한 네. 거의 2달 정도 횡보를 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제 이 그러네요. 횡보하는 네. 게 실질적으로 시장 상황과 같이 보면은 사실 굉장히 나름대로 선방을 했다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인데요. 3월 말서부터 4월 초까지 시장이 굉장히 좀 안 좋았는데 나름대로 계속적으로 횡보를 해주는 게 일단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가격적인 지지력을 보여주고 있는 차트 흐름이었고 지난주 금요일 날 굉장히 좀 급등을 해줬는데 체결 강도상에서는 이제 굉장히 좋은 네. 물론 이런 날 다 이제 어떤 차트만 봤을 때는 매수를 하고 싶은 그런 네. 날이긴 합니다만은 일단은 지난주에 어떤 체결 강도 완성이 되고 하루 쉬고 이제 금요일 날 굉장히 초급등이 나오는 그런 흐름을 연출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2달 정도 박스권에서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저 화살표에 있는 날이 체결 강도가 형성이 안 됐으면은 박스권을 조금 더 길게 가져가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의문도 있을 것 네, 같은데요. 과연 저 화살표 있는 날 체결 강도가 어떻게 형성이 됐을까요? 사실 체결 강도가 좀 네. 약간 중간중간 들쭉날쭉하긴 했어요. 근데 네. 계속적으로 횡보를 했기 때문에 특별히 뭐 손실은 없는 구간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횡보하는 구간 내에서 한 달 체결 강도가 계속적으로 이때 100을 유지를 그러네요. 해줬다라는 네. 것. 하루 딱 살짝 한번 이가 빠진 듯한 느낌이고요. 그다음에 거래량 한 2배 정도 늘면서 체결 강도 2% 올랐는데 370이라는 체결 강도 굉장히 특이한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5일, 한 달, 그다음에 60일 체결 강도까지 지금은 이 세 개의 체결 강도가 모두 4개가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차트상으로 이만큼 올라가 있는 게 아니라 횡보하다가 하루 올라간 흐름이기 때문에 이 체결 강도 관심 있게 좀 보시면서 JTC도 어떤 그 관심 종목들에 넣어 놓으시고 계속적으로 좀 팔로우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착용량도 지난주 금요일에 급격하게 늘어났고요. 그리고 단기적인 체결 강도, 중장기적인 것 모두 다 지금 100을 웃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스권 돌파한 후에 앞으로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지도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이렇게 두 번째 예시 종목 확인해 봤고요. 세 번째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신용증권입니다. 거의 한 달 전쯤인가요? 그때부터 계속해서 증권, 은행 좀 이렇게 네. 계속 강조를 해 주셨는데 시장이 네. 좀 뭐 안 좋다라기보다는 혼란스러운 시장에서 금융주들 그다음에 증권주들이 시장의 중심으로 이제 떠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신한증권에 대해서 제가 좀 재미있는 얘기 하나 좀 해드릴게요. 네, 어떤 걸까요? 신형 자산운용이 있는데요. 신형 자산운용 이제 보통 이렇게 펀드 포트폴리오를 운영을 할 때 정말 황금 같은 종목군들을 그 포트에 담기로 유명한 데가 신형 자산운용이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다른 쪽 자산운용사들이 어떤 포트폴리오를 꾸밀 때 이거 신형 쪽에서 갖고 있는 거네. 그러면 한번 좀 다시 생각한다라고 그래요. 왜요? 과거엔 그랬었는데 왜 그러냐면 너무 좋은 종목인데 좀 안 움직이는 종목군들 있죠. 굉장히 저평가, 초가치주 이런 것들만 갖고 있기 때문에 신한증권이 갖고 있는 종목군들은 굉장히 좋지만 좀 움직임이 굉장히 느리다. 이게 과거에 어떤 증권가에서의 평가였었거든요. 요즘은 뭐 아닌 걸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안정적인 그러면은 투자 선택을 했던 신영증권이라는 건데 지금 어떤 부분 볼까요?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어요. 지금 네. 증권주들 중에 사상 최고가인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죠. 근데 네. 시장 일각에서는 이런 분석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재명 대선 민주당 대선 후보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 요것과 관련돼서 이제 신영증권이 지금 자사주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좀 주주들 입장에서는 좀 좋지 않을까. 어느 정도 갖고 있냐라고 하면은 네. 지금 이 위에는 이제 발행할 주식이고요. 이 밑에는 발행한 주식의 총수인데 1,600만 주가 넘는 주식 중에서 지금 800만 주 넘게 자사주를 갖고 있는 상황이라 요게 만약에 소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뭐 주주 입장에서
입장에서는 사실 뭐 이것보다 더 좋은 거는 없겠죠. 한 주의 가격이 가치가 이제 올라가게 되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 증권주들 중에 이 자사주 비율이 높은 종목군들이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조금 더 어떤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 부분들은 이제 증권주 매매하실 분들은 내가 뭐 사고 싶은 혹은 갖고 있는 어떤 증권주의 자사주 비율이 어느 정도 됐는지도 한 번씩은 이 사업 보고서를 통해서 체크를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증권주라고 다 같이 뭐 강하게 움직이는 것보다는 어쨌든 모멘텀을 더 받을 수 있는 자사주의 비율이 높은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주목해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에 맞춰서 신용증권도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건데 신호가 정말 빠르게 나왔네요. 네. 그렇죠. 지금 실질적으로 네. 어떤 걸 보더라도 흐름을 보든 뭘 보든 미래에셋증권이 가장 대장이에요. 가장 많이 올랐고 근데 신용증권이 못 오르다가 최근에 관심을 받았는데 제가 앞서서 전달해드린 자사주 의무 소각과 관련돼서 모멘텀을 받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거래량이 워낙에 없었던 종목인데 네. 앞서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거의 바닥에서 이제 신호가 나왔거든요. 이거보다 신호가 더 빠르게 나올 수는 없다라고 네. 생각이 드는데 이날 나올 수도 있긴 합니다만 약간의 욕심이고 자, 요날 가장 좋은 부분에서 신호가 나오고 계속 유지되고 최근에 증권주들 중에서 최근 거의 3거일만 본다라고 하면 거의 탑급에 해당하는 어떤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 화살표가 있는 날 볼 텐데요. 박스가 되게 많이 쳐 있네요. 네. 이 박스 이제 파란색 네. 떨어진 날 박스가 쳐져 있는 건 그날 체결 강도 굉장히 좋은 날 표시가 된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가장 최저점의 체결 강도 여기.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래량이 일단 네. 기타 여타의 다른 증권주들 대비해서 좀 적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20일 체결 강도, 60일 체결 강도 다 100에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용증권 중장기 체결 강도까지 완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추이 어떻게 움직일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예시 종목은 비올입니다. 네. 한번 그 관심 예시 종목에서 소개를 시켜드렸던 네. 종목이긴 한데 다시 한번 어떤 흐름이 잘 나와서 복귀하는 차원에서 준비를 했고요. 일단 비올 같은 경우는 뭐 그 마이크로 니들 고주파 관련돼서 특허를 갖고 있는 기업이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미국 시장에 어떤 만 회복을 한다라고 하면은 실적적인 측면에서 뭐 부러울 것이 없다라는 부분들, 그다음에 특허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레이저 관련 미용기기 기업들로서부터 이 특허를 계속 받고 있던 점이 네. 좀 차별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간에 이야기해 주실 때도 계속해서 눈여겨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 후에 어떤 흐름 보여줬을까요? 일단 신호가 적당한 제가 봤을 때 적당한 시점에서 나왔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고점에서 약간씩 조정 받을 때도 체결 강도가 신호를 계속 유지해 줬다라는 점,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3.8%이긴 합니다만 거의 최고점에 근접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그때 가장 큰 리스크라고 말씀드렸던 대주주와 관련된 부분은 시장에서 이제 뭐 그냥 뭐 사업적으로 연관이 된 부분이 아니라 어떤 단순히 지분만 갖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렇게 큰 신경을 쓰는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화살표가 있는 날의 체결 강도인데요. 4월 14일이고요. 네. 거래량 뭐 나름대로 뭐 크게 늘진 않았습니다만 거의 40만 주 가까이 나오면서 체결 강도 처음 들어갔고 그 다음에 한 번도 빠지지 않았고요. 이제 한 달 체결 강도도 100 이상을 진입하기 시작하면서 더 안정된 흐름이 연출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예시 종목 4종목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빅샷 종목 2종목 공개할 텐데요. 첫 번째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게임 관련주인 네오위즈를 선택을 해주셨는데 어떤 부분 주목하셨을까요? 저는 사실 이 원고를 좀 일찍 써놨는데 네. 제가 어제 저는 쉬는 날은 가급적이면 이제 주식을 좀 안 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네. 근데 환율을 보고 이게 지금 뭔가 좀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했는데 네. 제가 진짜 보고 눈을 의심할 정도로 맞아요. 이제 떨어졌는데 과거에 이제 환율이 높았을 때 좀 약간 그 매출이 달러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광을 받았던 종목인데 오늘은 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일단 피해 거짓말 관련돼서 뭐 DLC 기대가 DLC라는 것은 뭐 다운로드 콘텐츠의 약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래 이제 보드 관련된 좀 약간의 그 카지노성의 게임들이 많은 기업이긴 합니다만은 피해 거짓말을 워낙에 대작이었고 그 IP가 좀 약간 확장된다는 측면 좀 참고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달러였을 때 시장에서 굉장히 수혜가 크다라고 네. 이제 분석이 나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뭐 한 박자 좀 지켜보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차트를 보면서 살펴볼 텐데요. 주봉인데요. 네. 일단 시장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2년 만에 어떤 그 호황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보통 표현을 하고 있는데 주봉이니까 이제 고점에서 지금까지 한 2년 정도 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막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어떤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봉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것 같아서 주봉을 일부러 준비를 했는데요. 주봉만 봤을 때는 가격적으로 뭐 그렇게 뭐 리스키하지 않은 차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체결 강도도 함께 살펴볼 텐데요. 4월 24일부터 박스가 시작됐습니다. 네. 일단 이날 박스를 쳐놓은 이유는 그 전에도 계속 들어가 있었어요. 네. 계속 들어가 있었는데 이날 일단 그 세 달 체결 강도가 들어가기 시작해서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또 안정된 흐름이 좀 나왔었거든요. 일단 많이 올라간 부분도 없고 조정을 받아도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받고 있는 종목이고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드립니다만은 고환율 수혜주로 그동안 시장에서 어떤 좀 호평가를 받았던 종목군들은 오늘 좀 유심히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말씀드리고 네오 위주도 그 종목 중에 한 종목이니까 차분하게 뭐 시장 추이를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월 9일 이후에 하루도 빠짐없이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우리 시장에서 이탈을 계속했던 외국인이 네오이즈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환율 변동성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좀 지속적으로 언급해 주시고 계시니까요. 이 부분도 염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빅샷 종목 확인해 봤고요. 두 번째는 저는 이 종목 보고 조금 의아했던 게 네. 여기 날이 이렇게 더워지는데 네. 경동나비엔을 이 생각을 했거든요. 네. 보일러를 겨울에 네. 설치를 하진 않습니다. 보일러는 보통 여름에 설치를 하죠. 일단 미국 쪽의 모멘텀이 워낙에 큰 종목인데 주가가 조정을 굉장히 잘 받았어요. 네.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어떤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귀뚜라미고요. 네. 귀뚜라미와 경동 보일러의 어떤 실적을 비교를 한 건데 이제 여기 기사 타이틀에서도 나와 있듯이 보일러 2강 실적 희비가 교차되고 있다. 귀뚜라미 보일러는 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경동 나비에는 작년에 굉장히 좋았죠. 사실 이게 국내 쪽이 아니라 이제 외국 쪽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미국 쪽 기반으로 기사에도 잘 나와 있듯이 경동 나비엔 북미 시장 성장세 기반 우상향 기조 지속. 일단 미국 그 가정에서 경동나비에 보일러 설치를 했을 때, 그 이제 미국 제품, 다른 나라 제품들 비교를 했을 때 다른 제품을 쓸 수가 없다라고 그래요. 그 정도예요? 예, 순간적으로 물이 나오는 것과 뭐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경동나비는 미국 시장의 성장을 계속 해 나가고 있지만 주가는 많이 빠졌기 때문에 한번 네. 볼 필요성이 있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주가가 어느 정도 좀 조정받았을까요? 네. 고점 대비해서 많이 밀렸죠. 많이 밀렸고 고점이 지금 보이는 화면 내에서는 10만 네. 원이 넘었었는데 최근에 이제 한 7만 원이 까 좀 반등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종목도 일단 나름대로 가격적으로는 뭐 조정을 많이 받았고 실적적으로는 증명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나름대로 한번 고려를 해볼 만한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번 경동나비에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체결 강도 네. 살펴볼 텐데요. 거래량이 네. 역시 이렇게 뭐 많은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5만 주 정도 거래가 됐고요. 당일 160, 한 달 124, 일주일 124, 한 달 104를 기록을 하면서 세 개 체결 강도 모두 100을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흐름상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는 게 아니라 막 올라가려고 하는 극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박근호 이사와 함께 예시 종목과 함께 빅샷 종목 두 종목 함께 알아보는 시간으로 진행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빅샷 종목들이 어떠한 흐름 보여줄지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사님과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마켓 리포트입니다. 오늘 처음 살펴볼 리포트 약국 자동화 시스템 제공기업 JVM입니다. 먼저 1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6.6%, 영업이익은 21.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수출 비중 같은 경우 기존 48.5%에서 50.9%로 늘어났고요. 이 가운데 북미 수출 같은 경우 한미약품의 파트너사인 맥케슨사의 초도 납품으로 인해서 수출이 20.2%로 증가한 영향 받아갔을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올해 매출 같은 경우 전년 대비 8%, 영업이익은 15.8%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투자 포인트들 짚어보시면 수출 증가와 또 제품 믹스 개선에 영향을 받아갈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전자동 약품 카운팅 장비인 이 카운트메이트와 또 로봇 자동화 약품 분류 포장 시스템인 레니스 같은 경우 이 기존보다 고가 제품으로 영업이익률이 개선될 것이라는 분석이고요. 또 소모품 매출 역시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장비 가격 인상으로 국내 장비 매출 또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반기 성수기 효과까지 받아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 소모품 재고 확보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이 장비가 많이 팔리면 자연스럽게 파우치 롤 같은 이 소모품 매출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수출 증가에 따라서 영업 실적 개선이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이고요. 주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 함께 제시했습니다. 목표 주가는 35,000원으로 신규 제시했습니다. 다음 리포트 살펴보시죠. 네, 다음 리포트는 풍산입니다. 1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20%, 영업이익은 28.5% 늘어나면서 컨센서스를 33% 상회했습니다. 구리 가격이 상승하면서 신동 부문과 또 자회사 실적이 양호한 흐름을 기록했고요. 또 방산 내수 수요가 증가한 데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2천억 원 이상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2분기 이익 같은 경우는 가이던스를 1천억 원으로 1분기 대비해서 73% 늘어날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이 구리 가격 조정에도 불구하고 방산 부문에 있어서 안정적인 실적이 기대된다는 분석입니다. 2분기 같은 경우 방산 내수에 있어서 준성수기인데다 또 국방부의 구매 계획에 따라서 연중 변화가 크지 않다는 점을 미뤄봤을 때 안정적인 실적 이어갈 것으로 분석하고 있고요. 이 방산 부문에서만 매년 2천억 원이 넘는 영업이익이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펀더멘털을 보유하면서 주가의 재평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 함께 제시했고요. 목표 주가 9만 원으로 유지하면서 업종 내 탑픽으로 제시했습니다. 다음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음 리포트는 BH입니다. 먼저 1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11.3% 늘어난 3,325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북미 고객사의 신모델 수요가 증가한 데다 또 관세 시행 전에 재고 확보 수요로 인해서 컨센서스를 5.5% 상회했습니다. 반면 영업이익 같은 경우 254억 원 적자 전환에 나섰는데요. IT OLED 매출 부진으로 고정비 부담이 이어진 데다 또 전기차 배터리용 연성 인쇄회 로 기판의 추락 감소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올해 영업이익 같은 경우 850억 원에서 694억 원으로 18.3% 컨센서스를 하향 조정했는데요. 북미 고객사의 신제품 출하 전망치가 3.1% 하향된 데다 중국 내에서는 수요 부진이 심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하반기에 세트 수요 둔화 압력이 예상되고 있는 데다 애플 인텔리전스 업그레이드가 내년으로 연기됐다는 점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 중국 디스플레이 패널 경쟁사가 기술 구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과 또 국내 이 FPCB 경쟁사의 매각으로 반사 수혜가 기대된다는 점은 긍정적인 요인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실적 추정치 하향에 따라서 목표 주가는 15,000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다음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음 리포트는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이 지역별 매출 살펴보자면 먼저 북미 시장 같은 경우 전년 대비 79% 매출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브랜드별로 살펴봤을 때는 라네즈와 설화수, 이니스프리 모두 고른 성장을 나타낸 것으로 분석하고 있고요. 또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에서는 지역별로 가장 큰 폭의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이 라네즈가 80% 이상 성장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고요. 또 일본에서도 전년 대비 70% 매출이 늘어난 것으로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또 라네즈와 에스트라의 매출이 세 자릿수대 성장세를 기록한 영향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도 8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더 살펴보자면 코스RX 매출 같은 경우 전년 대비 35% 감소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이 미국과 동남아의 매출이 부진한 영향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제품 확대와 또 유통 정비로 인해서 하반기에는 회복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요. 국내 사업 같은 경우 1분기에는 마케팅비 감소로 인해서 수익성 개선에 기여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2분기 매출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10% 넘게 늘어날 것으로 제시하고 있고요. 또 영업이익률은 한 자릿수대 중반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해외 포트폴리오 리밸런싱과 중국의 흑자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요. 또 대형 브랜드가 성장하면서 이렇게 수익성과 성장이 병행되면서 계절성 요인과 또 인센티브 증가에 따른 이 비용을 상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17만 8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5월 2일 기준 종가 12만 5,600원 대비해서 상승 여력은 42% 남아 있습니다. 여기까지 마켓 리포트였습니다. 네, 뉴욕 증시는 기준금리 결정을 하루 앞두고 하락 마감했습니다. 국내 증시도 긴 연휴 이후 열리는 만큼 미국 증시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큰데요. 이번 달 코스피 2,600포인트 근접한 상황인데 돌파에 성공한다라고 하면 시장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실패하면 한 번 더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보수적 관점에서 시장을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과 같은 시장에 상승 나올 수 있는 업종과 테마는 제약바이오주 그리고 방산주들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제약바이오도 관세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대미 수출 의존도가 낮아서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올해 임상실험과 기술 이전 등 호재가 많은 만큼 관련 종목들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방산주인데요.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던 방산주들 하나둘씩 물량 소화 구간은 거치고 있지만 아직은 상승 추세 유지 중이고요. 유럽 재무장과 K방산은 인기 힘입어서 수주 물량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방산업계는 호황을 노리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인도와 파키스탄의 충돌 등 방산주의 상승 재료로 움직일 만한 이슈가 많기 때문에 관련주들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오늘 살펴볼 종목은 말씀드렸던 제약바이오 중에서 신신제약이라는 종목입니다. 파스 등을 주력 제품으로 생산하는 제약회사이지만 최근 마이크로니들 기술력을 이용한 의약품 비임상 실험에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고요. 이를 활용한 마이크로니들 의약품 상용화와 수출 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단기 급등 이후에 지금 같은 눌림목 구간에서 공략해 보시면 좋은 결과가 예상되는 종목입니다. 이상으로 이데일리 이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5월 7일 수요일 이제 지금부터 마켓 스탠바이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대표, 서용원 차장, 그다음에 고은배 앵커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자, 김 대표님, 환율 얘기를 탑3 준비하셨는데 환율 얘기를 그래도 먼저 좀 여쭤보고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환율 관련돼서 지금 저희 연휴 동안에 상당히 복잡한 모습들이 좀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원화가 강세로 갑니다. 근데 이런 측면들을 주식시장을 바라본다. 그러면 일단 긍정적으로는 볼 수 있는데 근데 내용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막상 또 긍정적으로만 보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대만 통화가 더 강세입니다. 내용들은 특히 대만의 보험사 얘기도 좀 나오면서 채권 매수했다가 좀 환율과 그리고 또 채권 가격의 하락 때문에 또 어떤 그 회피하기 위해서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좀 빠르게 매도한다라는 관점들이 같이 이어지긴 했지만 중요한 거는 관세 협상의 또 하나의 신흥국 통화의 일부였었다. 그리고 또 위안화 강세에도 영향을 받는다라는 쪽들을 봤었을 때는 일단 추세적으로 강세가 갈 가능성은 높다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한국의 체력이 강해서 그에 따라서 변화가 들어온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시장에 변화가 들어올지는 조금 더 확인해봐야 된다라는 관점적으로 보면서 상대적으로는 내수주가 좀 부각받을 수 있겠다라는 쪽들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장에서 바이오주 관련된 쪽들
특히 비만 치료제가 시장을 주도하는 모습들입니다. 근데 바이오주들은 일단 오늘 미국 시장에서 낙폭이 좀 컸기 때문에 약간 경계감이 좀 높을 것 같고요. 게다가 또 한 1, 2주 내에 또 의약품 관세 관련된 쪽의 내용들이 나온다라는 쪽이다 보니까 경계감은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만 치료제는 오늘 좀 밀린다라고 하게 되면 그래도 강했던 섹터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관심은 좀 높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장기 지속형 플랫폼에 기반을 둔 이제 주사제나 경구용 관련된 쪽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또 하나의 기대감이 좀 높아진다는 쪽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 짧은 대응 정도 쪽으로만 바라보시면서 무리하게 대응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시장의 강한 종목을 이용한다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오히려 시장에서는 지금 외국인 관광객들이 또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 쪽에서 이제는 뭐 홍대까지도 점령을 당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뭐 톡신 필러 그리고 임용, K뷰티의 또 주자들이죠. 이런 쪽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 있게 보는 게 좋겠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주 주요 일정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게 되면 당장 이제 오늘 밤에는 이제 FOMC 회의 그래서 저희 다 바로 목요일 날 연결이 되면서 시장에 영향을 미칠 걸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와 함께 주요 기업들이 실적이 목요일 날 기준으로 5월 8일이죠. S&P 500의 한 370개 기업들이 거의 다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마무리되는 국면들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이제 가이던스에 대한 내용들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내일은 바로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런 쪽에서 또 하나 체코 원전이 원래는 오늘 내일 정도에서 본 계약을 체결할 걸로 봤는데 또 체코의 법원이 이를 제동을 걸었다라는 쪽에서 일단 단기적인 좀 충격은 나올 수 있겠다고 보여져도 원전 쪽은 역시나 계속 관심이 가는 섹터이기 때문에 밀리게 되면 또 한번 저점 매수에 또 기회가 되지 않나 그런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는 어쨌든 원화 강세 그 달러 부분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해 주시면서 내수주 주목하자라고 언급해 주셨고 뷰티와 관련된 바이오주들 한번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역시나 FOMC 회의 이야기해 주시면서 체코 원전 관련해서 단기 충격 나올 수는 있는데 아직도 원전주 좀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체코 총리도 법원에 좀 신속한 판결을 부탁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프리마켓에서는 원전주 좀 충격을 받는 모습이었는데 서 차장님이 보시기에는 원전주 좀 어떻게 보실까요? 네, 맞습니다. 체코 원전 상당히 좀 어렵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 이미 프랑스에서 반독점 사무소에 이의 제기를 했고 여기에서도 사실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법원에 다시 제기를 했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제 계약을 이제 가처분 인용이 됐고 이 부분들이 어떻게 될지를 좀 판결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상 상당히 좀 충격은 좀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 금요일에 원전주들이 그 체코 원전에 대한 수주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가의 고가를 형성하고 물량이 좀 쏟아지는 모습들이 나타나주면서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결국엔 이러한 점들이 시장에 좀 반영이 좀 되고 있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상당히 좀 시간이 딜레이가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프랑스 입찰자 입장에서도 프랑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몽리적인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체코에서는 원전 수주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한국 쪽에 좀 밝혔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딜레이가 될 수는 있으나 오히려 좀 조정은 매수 기회로 다시 한번 좀 잡아볼 수 있는 흐름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한알령 관련돼서 또 BTS 컴백을 앞두고 있다라는 엔터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알령 완화와 더해서 6월 달부터 이제 BTS 컴백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을 텐데요. 특히나 지금 한알령 해제로 인해서 중국의 관영 매체인 CCTV에서 한국 아이돌 초청 순회 공연이 좀 잡혔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 이펙스라는 한국 보이그룹이 또 김재중과 더불어서 충칭에서 팬미팅과 공연까지 좀 잡히면서 실질적으로 이번에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아져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주요 보이그룹들이 제대를 하면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냐를 살펴본다라면 과거 SM이 동방신기 제대
이후에 주가가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였고 또 빅뱅이 완전체로 이제 결합을 했을 때 YG 주가가 상승을 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여기에 따라 좀 하이브도 좀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는 다시 한번 또 중국 시장에 또 날개를 다는 K뷰티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트럼프의 관세 협상이 있어서 그나마 좀 더 자유로운 업종으로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또 IPO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좀 넘보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뭐 뷰티 브랜드로서 인기를 누리고 있던 달바가 이제 IPO를 이제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달바 미스트를 앞세워서 미국과 뭐 일본, 동남아시아 등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면서 이 달바 같은 경우에 매출의 70%가 해외에서 좀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만큼 지금 현재의 성장성은 앞으로 화장품주 쪽으로 좀 쏠릴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꾸준히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앞서 김 대표님도 해외 관광객들이 이제 국내에 들어오면서 이제 이 뷰티 쪽, 미용 관련된 쪽 그런 뭐 부분들이 좀 많이 있다는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단순히 화장품뿐만이 아니라 이 미용 부분까지 좀 이렇게 해서 소위 말하는 이제 그래서 이제 K 뷰티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K 뷰티 요게 이제 점점 좀 기대감을 좀 키우고 있는 부분들이 좀 명확한 것 같습니다. 자, 8시 57분, 8분 다 돼갑니다. 동시효과 상황 좀 알아보죠. 고은별 앵커. 네, 5월 7일 수요일장 우리 시장 이제 출발을 2분여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장이 쉬어가는 동안 미증시는 2거래일 연속 조정을 받았습니다. FOMC 회의를 앞두고 경계감이 짙어진 영향인데요. 오늘 우리 시장 양시장은 이와 반대로 일제히 상승 출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은 0.52%가량 상승하면서 2,573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권 722포인트의 출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뭐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건 원달러 부분일 것 같은데요. 수급적인 측면도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어떻게 출발 준비 중에 있을까요? 우선 중국 상무부가 미국과 지금 관세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시작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러한 부분이 우리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을 텐데, 우선 반도체 관련 기업들은 괜찮은 것으로 보입니다. AMD가 좋은 실적 발표했습니다. 시간외에서 발표하자마자 강한 상승 나왔다가 결국에는 보합권 내에서 좀 마감을 했습니다만 실적 자체는 괜찮은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SK하이닉스 2%가량 상승하면서 19만 원 선 다시 터치할 것으로 보이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JP모건에서 목표 주가 하향하면서 오늘은 보합권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나 좀 타격을 받습니다. 의약품에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라는 미국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2%가량 하락으로 출발 준비 중이고요. 인터배터리 유럽에 지금 개최된 상황이죠. 지금 보합권에서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출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0.8%가량 상승하면서 1% 이상의 강한 상승 나오고 있네요. 오늘 현대차의 흐름도 괜찮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혼조세가 나오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알테오젠도 1.4%가량 빠지는데 HLB 같은 경우는 2% 가까운 강한 상승 출발하면서 바이오 대장주들 엇갈리고 있고요. 2차 전지는 강보합권 혹은 에코프로는 0.6%가량 상승,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늘 1.4% 강한 상승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미래 로봇 사업단에 대해서 전문가를 더 증액했다, 더 늘렸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로봇 사업에 투자를 더 하겠다는 건데 이에 대해서 주가도 반응합니다. 국내 증시 출발합니다. 예, 앞서 동시효과 상황에서 보신 대로 오늘은 혼조세 일단 예상이 좀 되고 있는데요. 이제 시장 상황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풋 쪽 같은 경우 좀 옵션 쪽은 플러스여서 오늘 뭐 장이 기본적으로 좀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외국인 수급이요. 코스피, 코스닥 다 플러스고 선물까지 다 사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환율은 보십시오. 25원이나 이제 내려서 1,380원. 이게 이제 정규장 시작 점이 됐고,
이제 이게 우리 이제 수목금 이번 주 3일장인데 수요일 날 시작이 1,380원이기 때문에 이 선에서 이제 과연 오늘 이번 주에 우리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오늘은 이번 주는 좀 조금 더 평소보다 신경 써서 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지수 코스피는 꽤 강하죠? 0.8% 상승을 해서 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뭐 약보합입니다. 0.1%가 약보합 정도. 오늘 외국인하고 기관의 수급이 현물은 코스피, 코스닥 다 좀 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심으로 출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군배랭크 전해주십시오. 네, 5월 7일 수요일장 우리 시장 출발을 했습니다. 우선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엔 탄력이 좋은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보합권에서 혼조세가 펼쳐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우선 우리 시장의 발목을 잡았던 환율적인 부분이 조금 내리막길 오늘 강하게 좀 조정을 받으면서 이에 대해 좀 외국인의 투자 심리가 우호적으로 흘러갈 수 있을지에 대해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쟁력 자체가 좋아진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염두하시면서 투자 포인트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유가증권 시장의 흐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히트맵을 통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시죠. 네, 우선 히트맵을 통해 보게 됐을 때 우선 초록색 불로 출발을 한 종목들이 상승 출발, 그리고 빨간색 줄부로 출발했던 종목들이 하락 출발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흐름을 보게 된다면요. 현대와 기아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에서 조금 더 눈치를 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삼성전자, 전자기술 조금 더 자세히 보게 된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 0.5%가량 상승 출발, SK하이닉스가 동시효과 상황 속에서는 굉장히 탄력이 좋은 것으로 전망이 됐었는데 막상 정규장 시작하니까 보합권에서 출발이 됐습니다. 오늘 방산주들의 흐름도 눈여겨봐야겠죠. 인도와 파키스탄의 지금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방산주들이 좀 탄력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2%가량의 상승 나오고 있고 LRG 넥스원도 3.6%가량의 강한 상승 나오고 있고요. 한국항공 우주도 2%가량 상승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오늘 방산주들 좀 탄력적인 움직임으로 시작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기술적인 부분이 좀 주목을 받으면서 오늘 1.8%가량 상승이고요. 두산퓨얼셀 역시나 1.7%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네, 다음 종목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제조업입니다. 오늘 제조업도 전반적으로 조금 강한 상승 나오면서 출발된 종목이 굉장히 많은데 LG 에너지솔루션 0.7%가량 상승, HD 현대중공업이 4%, 한화오션이 3%가량 강한 상승 나오고 있고요. HD 한국조선해양도 2% 이상의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캐나다의 수주를 따기 위해서 한화오션과 HD 현대가 또다시 손을 잡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감 때문에 오늘 역시나 조선 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사실 오늘 시장에서 좀 주목을 하셨던 게 프리마켓에서 강한 하락, 두 자릿대 낙폭을 보였던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주목을 하셨을 것 같은데 정규장이 시작되니까 프리마켓보다는 낙폭이 조금 완화되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가량의 하락으로 출발하면서 오늘 원전주들의 분위기는 그다지 좋지 않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체코 총리가 지금 계약에 좀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입장을 표명하면서 프리마켓보다는 정규장에서 낙폭이 완화됐다는 점은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D 현대 그룹주들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고요. 효성중공업도 2%가량의 오름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다음 종목들 조금 더 자세히 확인해 보시죠. 오늘 금융주들 전체적으로 좋고요. 유독 초록불이 많은 장속에서 하락 출발하는 섹터가 많은 종목이 많은 섹터가 있습니다. 바로 의료기술 조금 더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에 대한 예고가 의약품 관련 기업들의 투자 심리를 꽁꽁 얼어붙게 만들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무려 2.6%가량 하락이고요. 한올바이오파마 3%, 셀트리온도 2%, 지금 전반적으로 하락으로 출발을 한 부분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출발 상황도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의약품 관련 기업들이 굉장히 경색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알테오젠이 3%, 미용 관련된 기업들도 전반적으로 부진합니다. 휴젤이 3%, 파마리서치 3%, 그리고 비만 치료제 관련 기업인 펩트론과 삼천당제약 일제히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아무래도 품목별 관세가 매겨진다면은 미용과 관련된 기업들은 생명과 그렇게 연관이 없기 때문에 품목별 관세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 관련된 기업들 전반적으로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네, 제조업 부분은 좀 혼조세입니다. 제조업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하락으로 출발했지만 반도체 관련 기업인 주성엔지니어링 2%가량의 상승이고요. 덕산네오룩스도 2%가량의 오름세, YC도 1.2%, 가온칩스도 2%가량 상승하면서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 그리고 HBM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는 그래도 좀 시세를 내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좀 특징적인 게 게임주들이 좀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 시세가 굉장히 좋네요. 펄어비스가 4%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위메이드, 넥슨게임즈, 웹젠까지도 전반적으로 오늘 상승 출발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엔터주들의 흐름도 괜찮습니다. 다만 컨슈머 일부 종목 가운데서는 제약바이오가 섞여 있는 종목을 중심으로는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의약품 관세 리스크 속에 국내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는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약한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오늘 시장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예, 악재는 확실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들. 또 호재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이제 K 방산 팀이 지금 캐나다에 잠수함을 비롯한 이 방산 쪽 대규모 제한을 했다라는 이런 부분들은 또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호재에 민감하고 또 악재도 민감한 그런 어떤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네요. 자, 두 분은 또 오늘 또 출발 상황에서 어떤 것들을 좀 보고 계신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김 대표님은 어떤 것들 좀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4월 달을 마무리해서 5월 달부터는 우리 외국인이 착해졌어요라고 나올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로는 일단 외국인들 선물 1,000개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한 현물은 250억 정도 매수가 참 오랜만에 들어오긴 하는데 기관까지도 같이 매수세가 들어오다 보니까 기대감은 높은데 하지만 탄력은 여기서 이제 미국 시장이 좀 주춤하고 여러 가지 분위기 그렇게 썩 긍정적이지 않는데 그냥 홀로 한국 증시 홀로 그냥 강하게 탄력 받을 것이냐 이거는 아직 조금 더 체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쪽에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외국인들은 코스닥 쪽에서 이제 매도로 출발합니다. 그만큼 어떤 바이오 쪽에 대한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지 못한 부분을 코스닥 시장이 그대로 받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업종별 관련된 내용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일단 금속 쪽이나 운송 장비, 증권주의 강세 또 눈에 띄는 모습들이고요. 종이 목재, 전기전자 이런 쪽들이 그래도 강세 쪽에 위치했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일단 그래도 시장 흐름들은 그래도 약간 시장에서 관심 있는 쪽들, 특히 운송 장비 쪽들은 조선 쪽이겠죠. 이런 쪽들에 대한 강세가 눈에 띈다라고 보여지는데 상대적으로 제약 쪽 부진한 모습들이고요. 기계, 장비, 보험주 쪽들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바이오 제약 관련된 쪽들이라든가 또 기계 장비에 들어가 있는 원자력 쪽들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좀 나오지 않나라는 쪽을 좀 포인트를 맞추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그 밖에 섹터별 동향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그래도 가장 많이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쪽들은 오늘 지역 화폐 관련된 종목들도 좀 강합니다. 특히 코나이가 가장 강하게 움직이면서 이런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 같은데 게다가 또 일자리 취업 관련된 종목들 또 윌비스가 또 앞에 치고 나가기 시작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변화들 약간 정책 관련된 쪽에 대한 기대감들은 여전히 시장에서 남아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래도 시장이 어려울 때 관세 가지고 얘기가 많을 때 그래도 우리는 이쪽으로 가겠다라는 쪽들은 조선 방산입니다. 그래서 조선 쪽들 오늘도 현대중공업을 필두로 해서 강한 모습들 나오고 있고요. 방산 쪽에서도 오늘 보니까 강한 모습들 LIG 넥스원 쪽에서 강한 모습들이 들어오는데 또 하나 특이한 거는 대한항공이 6%대 급등합니다. 이런 쪽들은 아무래도 또 원화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항공주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나온다는 쪽들이 일단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나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러게요. 대한항공 그렇게 급등을 하는 건 참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작년 말부터 하긴 연초부터가 좀 더 낫겠네요. 아시아나항공 합병권 이게 이제 리스크 해소가 되면서 이제 좀 반등을 하지 않겠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계속 붙잡았던 게 환율 문제였거든요. 근데 환율이 이렇게 크게 좀 떨어져 준다면 가뜩이나 외화부채 많은 대한항공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담을 좀 많이 덜 수 있게 되는 거죠. 게다가 이제 유가가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쨌든 경기에 대한 부분 때문에 유가가 떨어지는 것도 있고 사우디 쪽에 원유 오펙 플러스 쪽에 이제 원유 증산 이런 하여간 그 결속력이 좀 확실히 둔화되는 것 같긴 합니다. 이제 대부분 이제 원유 때문에 먹고 사는 나라들이 많다 보니까 유가가 일단 수요가 줄면
가격을 떨어뜨려서라도 그냥 물건을 팔아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불안하니까. 그래서 유가가 좀 떨어지는 게 좀 계속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특히 이제 해외 나갈 때 이 유류세 이런 부분들 부담이 덜면 조금 그런 것들도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어쨌든 대한항공 오늘 좀 주가가 오랜만에 좀 오르는 게 반갑네요. 참 굉장히 좀 눌려있던 종목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요. 자, 이번에 서 차장님은 어떤 흐름들 오늘 출발 상황에서 좀 눈에 띄시나요? 네, 일단은 뭐 코스피 지수 뭐 상승은 했지만 뭐 환율의 영향으로 외국인 수급도 좀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뭐 2,600선에 대한 뭐 돌파시킬 만한 모멘텀이 강하게 존재하진 않는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환율이 워낙 강세로 돌아서는 점은 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외국인 수급에 대한 개선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는 있겠지만 사실상 환율이 이제 안정을 좀 찾아가는지의 여부를 좀 확인이 돼야 거기에 따라 이제 외국인 수급이 이제 받쳐주게 될 겁니다. 만약에 다시 한번 환율이 이제 요동을 치기 시작한다라면 아무리 워낙 강세로 간다 하더라도 환율 변동성에 따라 환차손과의 차익이 굉장히 급격하게 나눠지기 때문에 외국인이 그런 상황 속에서는 뭐 강하게 들어오기는 좀 어려울 거로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환율의 안정 여부에 따라서 코스피가 2,600선을 돌파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의 좀 돌파를 기대하기는 아직은 어렵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좀 안정을 찾아가기를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업종의 흐름들을 보면 뭐 방산, 조선 뭐 말씀해 주셨듯이 뭐 강하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좀 특징적인 흐름들을 본다라면 금융주들이 오늘 좀 상당히 좀 특징적인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 지주사, 뭐 증권사, 은행 다 할 것 없이 뭐 동일하게 나타나는 특징들을 보면 기관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강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속적인 우상향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가 실적이 워낙 좋았고 그다음에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들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같이 좀 수출과 외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업종에 대한 부분들을 제하고 금융주들이 좀 안전 마진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포트에 있어서 금융주에 대한 부분들의 관심도 여전히 좀 부각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조선이 워낙 특징이 계속 강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조선주에 대한 신규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본다라면 이제 기자재 쪽으로 조선 기자재 쪽으로 좀 낙수 효과가 일어난지에 대한 여부들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포트를 구성하시는 것도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상당히 좀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좋은 종목들은 참 많이 올랐죠. 사실 그러니까 좋은 종목들이고요. 참 들어가기가 선뜻 손이 안 가는 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조선은 좀 전체 뭐 섹터 자체가 다 지금 호황 사이클에 좀 들어가 있는 상황이니까 아무래도 또 계속해서 모멘텀이 또 나오죠. 뭔가 좀 쉬어갈 만하면 나오고 쉬어갈 만하면 이거를 아마 작년 말부터 아마 많은 분들이 좀 목도하시면서 들어가나 마나 고민을 시작 같은데 지금 오늘 서 차장님의 킥은 포인트는 기자재 쪽을 좀 둘러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9시 14분 넘었네요. 자, 섹터별 상황도 함께 보겠습니다. 권별 앵커. 네, 국내 증시 개장한 지 한 14분여가 흐른 상황입니다. 싱크풀을 통해서 오늘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투자자들은요, 대선 후보와 관련된 검색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덕수 후보와 그리고 김문수 후보에 대한 검색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오늘 김문수 테마주들이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단일화 단판을 짓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오늘 관련돼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오늘도 나트륨 배터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 CATL의 나트륨 배터리 소식이 전해진 뒤로 계속해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대보 마그네틱과 같이 관련돼서 모멘텀 있는 종목들을 중심으로는 시세가 강하게 오늘도 나옵니다. 지역 화폐에 대해서도 검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선 주자인 이재명 후보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화폐를 대폭 확대하겠다라고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된 정치 테마주, 정책주로
엮이면서 주목받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수출에 대한 기대감 속에 지정학적 리스크 주목받으면서 방산 관련 기업들 오늘 강한 상승 나오고 있고 그리고 조선 관련 기업들도 오늘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투자들의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 알아봤고요. 그렇다면 투자자별 매매 동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환율이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오늘 외국인이 소폭입니다만 매수를 지금 돌아선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매수의 폭이 다소 아쉬운 건 사실인데요. 135억 원가량의 물량을 담아내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도 690억 원가량의 물량을 담아내면서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만 매도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반면 코스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지금 매수하고 있는데 기관은요 좀 눈치를 보는 경계감이 나타나는 모습이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 340억 원가량의 물량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아직 뭐 FOMC 파월 의장의 발언이라던가 이런 게 좀 정확하게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경계감이 조금 더 짙게 나오는 상황 지금 연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상승률 상위 종목 한번 살펴보시죠.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의 상승률 상위 종목을 보게 된다면요. 정치 테마주들이 상단에 좀 자리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문수 테마주로 엮여있는 평화홀딩스, 평화산업, 그리고 대형포장 지금 강한 상승 나오고 있고요. 윌비스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관련돼서 정책 테마주로 엮여있죠. 15%가량의 오름세 나오고 있고요. 한동 역시나 정치 테마주입니다. 두 자리대 강세 나오면서 오늘 5위권, 상승률 상위 5위권에 있는 종목 모두 다 정치 대선과 관련돼서 움직임을 가져가는 종목이라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상승률 함께 보시죠.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대보 마그네틱이 29%가량의 오름세 나오고 있습니다. 나트륨 배터리 관련돼서 주목받고 있고요. 오늘 이에는 상한가 알파녹스도 상한가에 올려져 있는 모습인데 정치 테마주 아니면 개별 이슈를 안고 움직이는 종목들만 상위권에 대거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개장 직후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종목들까지 살펴봤는데요.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예, 뭐 정치 테마주는 또 정치적으로 뭐가 좀 변수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또 좀 사그라들었다가 다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달 중순 대선 후보 등록할 그 시점 5월 15일인가로 제가 좀 기억이 나는데 그때까지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이 정치에 관련된 변수들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사실은 이제 정치 테마주는 좀 웬만한 분들 아니면 사실은 어렵죠. 예,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시면서 시장. 이게 이제 결국은 제가 말씀드렸던 정치 일정은 이제 시장에 미칠 정치적 불확실성 문제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자, 종목별 이제 흐름들 좀 말씀 좀 들어볼 시간입니다. 김 대표님께서는 좀 어떤 게 좀 눈에 띄십니까? 네, 시장에서는 환율 관련돼서 원화 강세 수혜주 찾기에 열일하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한 종목이 눈에 띄는 게 한국전력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현재 3.3% 이상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지금 보여줬던 추세 그대로 강화되는 모습들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앵커님 말씀하셨듯이 유가가 드디어 이제 또 4년 만에 최저치를 경신했다가 올라오는 모습들이 보여지다 보니까 유가 하락하게 되면 한국전력의 입장 쪽에서는 원료비가 낮아진다라는 그렇죠. 관점들이고요. 그래서 또 환율 같은 경우도 원화 강세로 들어간다라고 했었을 때 한국전력의 가장 큰 메리트는 또 그 연료비를 수입을 한다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는 또 긍정적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주가의 탄력들이 좀 더 보여진다라고 보여지는데 게다가 플러스 알파를 본다고 하게 되면 일단 어떤 전력 가격을 아무래도 이제 계속 더 올려야 될 수밖에 없는 기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런 쪽에서 이제 차기 정부 쪽에서는 이를 어떻게 가져갈지 그래서 이쪽도 이제 미국에서 계속 압박을 넣는 부분들이죠. 전력을 너무 싸게 유지해서 산업 보조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쪽으로 봤을 때 이 압박들이 그대로 현실화가 된다. 그러면 한국전력은 호재다라는 쪽들이 계속 반영이 되다 보니까 계속 시장은 어떤 그 재조명이 될 수 있다는 점들을 눈여겨보고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대보 마그네틱이 상한가까지 들어가면서 시장에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또 하나의 나트륨 이온 배터리의 종목이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일단 중국의 CATL이 올해 연말에 상용화한다라고 하면서 기존에 뭐 애경 케미칼이 시장에 주도를 했다고 하게 되면 그를 좀 따라간다는 쪽에서 좀 바라보고 있는 종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내용들을 보다 보니까 특히 글로벌 배터리 기업, 특히 CATL을 비롯해서 이쪽에 EMF를 공급했다라는 이력들이 있는데 EMF가 이 전압을 만들어내는 전원 장치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핵심적인 쪽이란 쪽에서 시장에서 관심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다는 흐름들인데
일단 급등하다 보니까 뭐 따라가기는 참 어렵긴 한데 그래도 그냥 시장에서 하나의 또 섹터가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라는 쪽으로 보시면서 대가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는 작은 종목이지만 한일 단조가 주가의 탄력들이 강합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그래도 어떤 방산 쪽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데 방산주 쪽에서 그래도 중소형 쪽에서는 그래도 좀 최근에 다시 재조명되는 방산주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유도탄, 탄체, 탄도 관련된 쪽에서 어떤 강점이 있는데 예전에 매출 비중이 방산 쪽이 전체 매출의 한 20%대 살짝 넘던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늘어난다라는 쪽에서 단순한 어떤 자동차 쪽의 부품주나 어떤 또 단조 관련된 회사가 아니다라는 쪽에서 재조명이 좀 들어오는데 이쪽에 대한 변화, 특히 이제 거래 늘어나면서 추세에 반전이 나올지 이 부분은 좀 더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참 요즘에는 물론 이제 한일단조라는 회사가 이제 뭐 자동차 부품주 이렇게들 많이 생각을 합니다만 이제는 한쪽이 조금 약하면 좀 다른 쪽에 또 이렇게 부분이 좀 올라가면서 이렇게 주가가 또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참 두 가지가 중복돼서 수혜가 뭔가 된다라면 굉장히 좀 주가가 더 반등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좀 아무래도 한쪽에서 좀 오르더라도 다른 쪽 때문에 좀 깎아먹고 하는 상황이 반복이 돼서 주가가 제자리 걸음을 가는 종목도 좀 있긴 하더군요. 그런 부분들이 좀 한일단조 입장에서 좀 아쉬울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오늘 최태원 회장이 대국민 사과하고 수습 총력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참 꼭 회장이 나서서 저렇게 해야지만 되나 싶기도 하고요. 그 유영상 대표도 있고 그 훌륭한 경영자들이 많으실 텐데 꼭 저렇게까지 나오는 게 참 저것도 좀 참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전문 경영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오너가 다 해버리면 되지. 자, 이 정도 하고요. 이번에는 이제 서영원 차장님 종목 특징 어떤 것들 보고 계신지 말씀 들어보죠. 네, 오늘 뭐 방산주 중에서 한국항공우주를 좀 눈여겨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이 시간을 통해서도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 상대적으로 다른 방산주에 비해서 좀 오르지 못했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뭐 방산주 많이 오르긴 했으나 뭐 상승폭을 감안한다라면 뭐 여전히 좀 좋은 가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 이제 미국에서 함정 MRO 사업을 좀 진출하면서 좀 기대감이 있었듯이 지금 현재 군용기 MRO 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뭐 한국에 위탁할 것이다라는 검토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뭐 상당히 좀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고 사실 한국항공우주 뭐 작년 실적도 좋았습니다만 뭐 FA 50에 대한 이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본격적인 양산이 들어가면서 뭐 동남아시아와 중동의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면 실적 성장은 뭐 추가적으로 더 나와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거기에 따라 기관 매수세가 좀 들어와 주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지난 2015년도 뭐 10년 전이죠. 뭐 정고점을 형성을 했던 자리까지 최근에 좀 올라왔다 좀 조정이 나온 상황인데 지금 다른 방산주를 감안해 본다라면 여전히 뭐 실적 대비 뭐 저평가인 것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공우주 좀 관심 있게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뭐 이 조선 기자재 관련된 종목으로서 뭐 케이프 좀 관심 있게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케이프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엔진에 조선 선박 엔진에 들어가는 실린더 라이너를 이제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으로서 뭐 HD 현대중공업과 STX를 좀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을 텐데 최근 조선업에 대한 수주가 어마어마하죠. 근데 특히나 이제 엔진 기자재 쪽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뭐 이 노후화된 엔진 교체 수요도 함께 동반할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현재 뭐 실린더 라이너를 개발하고 있는 뭐 케이프에 대해서 뭐 이번 조선 이슈와 더불어서 추가적인 흐름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움직이고 있는 섹터 그리고 종목까지 알아봤고요. 그렇다면 두 분과 함께 오늘장 키포인트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환율도 변동성이 크고 미국 시장도 이번 주에 일정과 함께 여러 가지 또 봐야 될 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은 계속 또 확대될 수 있겠다라는 쪽들을 바라보는데 의외로 한국장이 잘 버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환율에 기대감을 안고 이어갈지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보니까 외국인들 선물이 또 매도로 돌아섰네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밀릴 때 계속 또 현금은 갖고 있던 현금을 활용하자라는 관점으로 보시되 변동성부터 잘 체크하고 그 다음을 보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 대표님께서는 변동성이 큰 시장이다라고 평가를 해줬고, 그렇다면 서 차장님은요? 네, 뭐 오락가락하는 변동성 장세라고 저도 선정을 해봤는데요. 뭐 당분간 시장은 좀 변동성이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방향성을 섣부르게 예측하기보다는 이 변동성에 좀 대비를 하시면서 가져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월봉상으로 추세는 여전히 좀 살아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저점을 높여나가는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너무 겁내실 필요는 없겠으나 좀 대비를 하시면서 전략을 세우신다라면 또 좋은 기회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모두 다 공통된 의견 주셨습니다. 단기간은 우리 시장이 진동폭이 굉장히 클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 염두하시면서 투자 포인트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과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장 선발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함께 보면 좋을지 메리츠증권 도곡 WM센터 김경국 과장 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가져오신 종목과 투자 포인트 함께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은 한미약품이라는 회사 가져와 봤고요. 투자 포인트 좀 몇 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미약품의 이제 밸류에이션을 제대로 못 받게 했던 요인 중에 하나가 일단 경영권 관련된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미사이언스 대표에 이번에 이제 송영수 대표가 선임이 되면서 그동안 좀 문제가 되어왔던 경영권 분쟁이 종결됐다는 점이 그동안 좀 할인받았던 밸류에이션을 해소할 수 있는 국면에 접어든 게 아닌가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요. 일단 동사의 비만 치료제 파이프라인이 일단 6월 20일 날 예정되어 있는 미국 당뇨학회에서 이제 연내 학술대회에서 임상 1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에 있습니다. 동사의 이제 파이프라인이 경쟁 약물인 릴리엠, 레타트루타이드 대비해서 이제 우월한 효능과 낮은 이제 부작용을 입증만 할 수 있다면 주가에는 좀 큰 모멘텀으로 작용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1분기 실적 또한 상당히 좀 좋게 나왔는데 일단 영업이익이 590억 원 정도 시현하면서 시장의 가이던스에 부합하는 그런 실적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런 실적은 일단은 당뇨 신제품들이 성과가 1분기에 좀 좋았고요. 그리고 글로벌 파트너사인 MSD의 매시 인상 시료 공급이 일단 15% 이상 높은 영업이익률을 시현하는 데 도움을 줬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한미약품이 더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 북경한미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일단 실적이 집중되어 있고요. 최근에 이제 유통재고 조정 이후에 하반기부터 실적 회복이 이제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미 정밀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생제 수출이 최근에 이제 정상화되면서 연간에 이제 흑자 전환하면서 실적 부분에서 도움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에서 가장 빠른 이제 상용화가 기대되고 있는 비만 치료제인 에페글레다타이드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임상 3상이 종료 예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4분기에는 이제 FDA 신청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일단 기술적으로 많이 눌려 있었던 상황이므로 이제 반등이 조금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한미약품 1년 넘게 이어진 이 경영권 분쟁이 해소되면서 주가 하방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가격도 함께 봐야겠죠.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기술적으로 그동안 좀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좀 꾸준히 받아왔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반등이 이제 조금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현재가에서 매수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는 33만 원, 그리고 손절 라인이 23만 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는 현재가고요. 목표가는 33만 원, 또 손절가는 23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종목은 한미약품입니다. 투자 참고에 활용하시고요. 지금까지 오늘장 선발 종목 알아봤습니다. 이코노미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가장 많이 하락하는 섹터는 단연 제약 바이오입니다. 관세 영향 하에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나 우리나라의 제약 바이오 기업들은 수출 성적이 좋다라는 얘기를 좀 들려오고 있거든요. 얼마나 좀 피해를 입힐 수 있을지, 오히려 반사이익을 거둘 수 있는 기업은 있을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오늘 제약 바이오 시간으로, 전략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제 옆에 박주근 리덕스 인덱스 대표 모셨습니다.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말 한마디 영향력, 우리가 이거 믿어도 될까라는 얘기를 잠시 저희가 코너 하면서 말씀을 좀 나눠봤는데요. 어쨌든 제약바이오는 뭐 2주 안에 관세 얘기를 할 것이다라고 엄포를 놓은 상황에서 우리 시장은 긴장을 하는 듯한 흐름들이 오늘 장 초반부터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한적일 것이다. 네,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제한적일 것이다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장기적으로는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2주 안에 뭐 부과할 이제 관세를 제약바이오에 부과할 거로 말씀을 하셨는데 국내 업체 중에는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 SK바이오팜 등이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갈 것 같지만 사실은 좀 자세히 분석해 보면 단기간은 제한적일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겪어왔듯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굉장히 변화가 무쌍합니다. 그리고 한 6개월 이내로 이 변화들이 좀 더 완화될 것 같으면 더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 의약품의 품목 관세를 부과할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이나 SK 바이오팜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예상은 하잖아요. 근데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어떻게 보세요? 우선 뭐 하나씩 보면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직접적인 영향권이 많이 없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주로 판매하는 게 원료의약품입니다. 예. 그 원료의약품의 위탁 개발 생산 CDMO로 이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이 CDMO, DS 원료의약품은 진짜 판매 약가의 한 10% 정도에 차지하고요. 원료의약품이요. 그렇죠. 예. 그리고 계약 상대방이 다 이제 10% 정도는 제약사의 판매가 인상으로 다 커버가 될 정도 수준입니다. 거기에다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에는 전체 매출 수출의 65%를 유럽에 수출해요. 그러니까 유럽의 빅파마에 원료를 수출해서 유럽 제품이 미국으로 건너가는 형식인데 이미 유럽의 빅파마들은 미국의 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죠. 네, 이렇게 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사실은 직접적이보다는 간접적인 뭐 효과에 어떤 영향을 있겠지만 당장 직접적인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물론 미국 수출도 25% 정도 수준에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CMO 공장 수출은 보통 내수용으로 물량을 전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사실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SK바이오팜 중 가장 효과가 제한적이다. 수출 영향이 별로 없다고 볼 수 있고요. 셀트리온은 약간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사실은 이런 효과 때문에 미리 선제적 조치를 좀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 판매되고 있는 게 뭐 대표적으로 렘시마, 진펜터라, 그리고 유플라이라마, 스케미아 같이 한 네 종이 제품을 이제 주로 판매되고 그다음에 허주마 같은 항암제도 있긴 한데 이미 지난 1월달에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이미 1월달에 9개월치 재고를 미국에 보내놨습니다. 예, 9개월치. 네. 예. 그래서 이미 의약품 관세를 최소 충격을 이미 완화시켰죠. 그리고 이 9개월 이후에는 물론 이런 관세 영향을 계속 받겠지만 이 셀트리온의 미국 불확실성을 대응하기 위해서
원료의약품도 미리 재고를 쌓아놨어요. 그래서 셀트리온도 미리 좀 방어를 해놨다 이렇게 볼 수 있고 SK바이오팜 역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비슷하게 그러니까 DS 제품 그러니까 이쪽이 주기 때문에 미국 관세가 당장 닥치더라도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가 의약품을 국가 안보 조사 대상으로 좀 올렸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 안보 관련해서 조사를 시작을 했는데 어쨌든 제약 바이오는 입장 철회 같은 거는 안 하고 좀 밀어붙일 가능성은 있겠네요. 예. 저는 반반일 것 같아요. 예. 저번에 그 영화계 문화 콘텐츠계가 비슷하게 왜냐하면 미국은 당장 의약품 부담이 국민들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래서 만약 관세까지 지금 붙이면 그렇지 않아도 의약 부담이 그러니까 의료 부담이 높은 미국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예. 특히 또 미국은 재밌게도 미국에도 백판마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상호 관세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미국으로부터 의약품을 수입하는 게 아직 우리나라가 적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물량이 수출하는 물량보다 많습니다. 이게 만약 상호 관세면 오히려 피해는 미국이 더 볼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네. 예, 물론 우리나라도 미국의 피해를 보겠지만 미국의 의약 제약사도 분명히 피해를 볼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이제 한국의 주력 수출이 대부분 바이오 시밀러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의료 부담이 직접적으로 가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고민스러울 것이다. 이런 변수가 있어서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 발등을 찍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생각했던 것 대비해서는 영향이 제한적이다고 말씀하신 그 부분도 그 맥락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산업에서 봤을 때 기업의 최대 의약품 수출국이잖아요. 네. 그래서 서로 윈윈하는 전략으로 간다면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했던 거 예상 대비해서는 좀 옥죄는 게 덜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는 거고 그런 와중에 좀 좋은 소식은 있었습니다. 그 한국 의약품 수출이 어떻게 보면 올해 100달러를 돌파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거든요. 100억 달러? 예, 100억 달러 정도. 네. 긍정적인 포인트잖아요. 수출을 잘한다는 거는 그만큼 K-바이오의 경쟁력을 입증하는 거니까 그렇죠. 관세 전략에서는 카드로 이용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세요? 우리나라 전체 이제 제약 바이오 수출 물량이 어느 정도냐면은 한 10년 전에 2016년도에 한 35억 달러 정도 됐어요. 예. 지금 작년에 얼마였냐면은 94억 달러입니다. 딱 3배 늘었죠. 근데 이제 올해 아마 100억 달러를 돌파할 것 같다입니다. 수출 물량 100억 달러 중에 그러면 이제 미국의 물량이 어느 정도냐가 중요한데 미국은 이 100억 작년에 94억 달러 중에서 미국의 수출 비중이 약 13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16%? 17% 정도 늘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우리나라 수출 물량 중에서 미국의 수출 비중이 가장 많이 늘었어요. 미국의 경우에는 지난해에 한 50% 정도 증가했어요. 그리고 이 13억 달러가 우리 돈으로 따지면 한 1조 9천억 정도 되는데 2015년 딱 10년 전에 미국의 수출이 460억에 불과했으니까 10년 새에 딱 20배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관세 타격이 문제가 이제 우려가 되는 건 뭐냐면 저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미국 시장에서 관세가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라는 게 가장 큰 우려스러운 부분이고요. 특히 이 미국의 관세 정책에서 지금 미국이 무역 적자를 보는 최근 한 5년 사이를 보면 미국의 무역 적자가 무역 폭이 굉장히 좁혀지고 있어요. 여전히 미국이 우리나라에게 수출하는 물량이 더 많거든요, 보시면. 근데 지금 2021년부터 미국의 수출 물량이 우리나라도 수입하는 물량이 줄고 있잖아요. 아마 저 부분 때문에 미국이 우리나라를 상호 관세의 의약품을 넣지 않았나. 저 폭을 더 줄이는 게 우려스럽기 때문에.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의 수출 물량이 한 18% 정도 돼서 이번 관세 조치가 아주 막대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아까 초대 말씀드렸듯이 장기적으로는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정도입니다. 네. 미국산 약도 많이 먹는 현실 이런 그렇죠. 부분도 참 반영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이제 K 제약바이오 산업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라서 우리 쪽에서 보자면 수출 효자는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근데 대표적으로 앞서서도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좀 구체적으로 들어볼까요? 우선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대표적이고요. CDMO 물량이 있고 그리고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도 미국의 수출량이 굉장히 많죠. 거기에다가 최근에는 이 기술 수출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으로서는 이제 요즘 많이 나오는 뭐 예를 들어서 그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도 빨리 이제 개발을 해서 네. 수출 물량이 늘어날 것이고 최근에는 이제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가 투 트랙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벤처 기업들의 기술 수출의 한 트랙이 있고 그다음에 바이오 시밀러의 한 트랙으로 수출을 물량이 늘어서 기존에는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가 빅파마들의 제네릭을 가지고 와서 판매하고 끝나면 수준에서 이미 그 수준을 넘어서 기술 수출과 바이오 시밀러가 동시에 수출하는 양상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이 사실은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가 막 부흥기에 올라가 있는 딱 그 단계거든요. 예. 이럴 때 관세가 좀 찬물을 끼얹어서 이런 그 어떤 성장기에 약간 주춤할 수 있는 게 좀 걱정인 건 분명하지만 미국 관세가 제가 봤을 때는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득볼 게 별로 없다. 특히 우리나라의 네네. 제약 바이오에서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안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기술 수출 또한 굉장히 괄목할 만한 성과를 얻었다라고 하는데 데이터로 보니까 4개월 만에 7조 원 달성을 했더라고요. 네. 예, 계속 좀 잘하고는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 이 부분이 저는 우리나라가 이제 바이오 시밀러가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한 축에 성장을 했다면 앞으로 기술 수출은 더 활발해질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벌써 올해만 방금 말씀하셨듯이 한 7조 원. 먼저 올릭스가 지금 그 비만 치료제로 유명한 2위 정도 하고 있는 일라이 릴리에 예. 약 1조 원 정도 되는 9,117억을 수출했습니다. 그리고 3월 달에는 알테오존에서 메드미민에다가 약 2조 원 정도 되는 그러니까 기술을 이미 수출을 했고 지난달에 가장 큰 대박이었죠. 그러니까 ABL 바이오가 4조 1천억 원의 수출했는데 이건 더 괄목하는 게 뭐냐면 저 플랫폼을 수출했다는 겁니다. 이제 플랫폼 수출이 왜 중요하냐면은 기존의 기술 수출은 대부분 후보 물질이라든지 뭐 항암제, 치료제 한 부분이라면 네. 저 플랫폼은 일종의 우리나라가 이런 거죠. 그 PC에 OS를 수출한 것도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의 OS 같은 iOS가 운영체제를 운영체제 수출하는 것 수출한 마냥. 거니까 예. 그렇죠. 저 운영체 글락소에다가 수출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저게 유효성이 늘어난다면 저 플랫폼의 확장성은 더 커지기 때문에 지난달에 ABL 바이오의 4조 원의 저기 플랫폼 수출은 우리나라 그 제약 바이오상에 하나의 또 획을 긋는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은 미국이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물량도 꽤 되고 우리나라 역시 미국에 기술 수출하는 거나 뭐 계약, 실적 이런 부분에서도 좀 성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위민하는 전략 좀 잘 좀 타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바람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역대급 실적을 달성했다라는 얘기는 좀 지속적으로 나오고 네. 있는 상황인데 대표적으로 글로벌 CDMO 업계에서는 또 단연 돋보이는 흐름이잖아요. 이런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잘 해나가겠죠. 예.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아마 올해는 실적이 계속 좋지 않을까. 네. 특히 이제 올해 이번 올해. 1분기 실적을 보면 이미 매출액이 119% 증가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2024년 1분기에 약 2조 2천억 정도 했는데 지금 4조 8천억 했거든요. 그러니까 딱 2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영업이익도 보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압도적입니다. 그러니까 1분기에 작년 1분기에 9,400억인데 이미 이번 1분기에 1조가 넘어섰습니다. 37%를 앞섰기 때문에 지금 다른 우리나라 제약사들 순위를 보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얼마나 압도적인 걸 알 수가 있고요.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매출이 감소하지 않았습니까? 나머지도 뭐 감소고 소폭 증가 정도 불과한데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압도적으로 지금 가고 있고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더 압도적이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분기 실적 1조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약사는 영업이익이 소폭 증가하거나 감소한 추세인데 삼성 바이오 실적이 압도적인 걸 알 수가 있고 나머지 제약사들은 아마 지금 기술 수출 이런 것들은 실적이 늦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번 실적이 반영되지 않았고요. 나머지 제약사들은 지금 종근당이나 한모약품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은 뭐 소폭 증가하고 뭐 주춤했지만 앞으로 그 하반기 실적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번 미국의 관세 정책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이 관세 정책에는 지금 현재 실적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실적 시즌 진행되고 있는데 주목할 만한 그런 기업들 조금 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글로벌 제약바이오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에요. 글로벌 경구용 비만약 치료제 이런 부분, 이게 네. 먹는 약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용이성으로 봤을 때는 주사보다는 조금 더 이제 편리하니까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전략 포인트는 어떻게 좀 세워보면 좋을까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먼저 뭐 그 외국에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은 예. 현재 글로벌 시장 1위와 2위 싸움이 큰 관전 포인트가 됐습니다. 먼저 지난해부터 비만 시장에서 1위를 치고 나왔던 위고비를 선두로 치고 나왔던 노디스크가 압도적인 선두를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었는데 최근의 일이죠. 그 일라이릴리가 안정성과 유용성을 입증하면서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기업이 1위와 2위를 계속 수성할 거냐, 반격할 거냐를 두고 여러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있지만 어쨌든 이 두 기업 때문에 비만 치료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비만 치료 시장이요. 작년 기준으로 89억 달러, 약 12조 정도 됐는데 요게 5년 후가 되면 77조까지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유는 뭐냐 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경구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접근성이 되게 빨라진 거죠. 경구용이 되면 접근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에 대한 어떤 더 쉽게 소비를 할 수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소비가 더 늘어날 것 같고 국내 기업들도 비만 치료제에 뛰어들었죠. 네. 국내 기업들도 이미 여러 기업들이 뛰어들었는데 한미약품도 이미 뛰어들었고요. 그리고 뭐 기타 기업들도 지금 비만 치료장에 뛰어들면서 비만 치료 시장은 앞으로 국내에도 한 2, 3년간은 계속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관전 포인트는 두 가지죠. 투자하시는 분들은 노보디스크와 일라이릴리를 가지고 어디가 1위 할 것인가를 보고 투자할 수 있고 국내 기업들도 R&D 현황을 보면서 국내 비만 치료제 시장을 국내 기업들도 투자의 후보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도포적인 기업은 딱 두 곳이라고 곳입니다.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올해 그렇다면은 상반기 이제 하반기로 넘어가게 되는데 네. 올해 제약바이오 투자 전략을 어떤 방향을 좀 설정해 보면 유리할 수 있을까요? 수익률 차원에서요? 우선 관세 영향이 제가 제한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네. 영향을 안 미칠 수는 없죠.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관세 영향을 가장 적게 받는 제약바이오사가 우선 투자 1순위가 아닐까. 네.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우선 뭐 당장도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좀 장기적으로 봐도 미국 관세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어서 바이오업계에서는 뭐 방산이나 조선주 같은 게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관세 영향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곳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단기적인 수익이 좀 오를 곳은 역시 기술 수출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 수출 대상 기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예. 기술 수출을 준비하고 있는 제약 바이오 기업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바로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비만 치료제 시장입니다. 가장 핫하고 가장 빨리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이 비만 치료 시장이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글로벌 투자를 할 것이냐 아니면 국내에 후보로 올라오고 있는 기업을 할 것이냐 이 세 가지 포인트로 제약 바이오 기업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오늘 하락폭이 좀 있고요. 관세 영향인데 K제약바이오 올해 좀 봐야 할 기업들은 또 있습니다. 상당 부분 뭐 실적 포인트 이런 부분 잘 챙겨서 K바이오 경쟁력도 잘 챙겨서 투자 전략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의 분석을 함께 하셨거든요. 다음번에도 좋은 분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장 초반이 더 시장의 흐름은 좋고요. 오늘 상대적으로 대형주가 선방하고 있습니다. 환율은 5개월 내 최저치로 출발을 했습니다. 1,386원 현재 보이고 있고요. 잠시 후 마켓나우 2부에서 조금 더 자세한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